트렁크라는 세 글자는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차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건만 이제 와서 나는 걔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내 이름은 김 기자. 올해 68세다. 추석 연휴는 박준영의 회사가 일주일간 쉬고 이수진도 출근하지 않았다. 손자는 더욱더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했다. 나는 일찌감치 그들과 함께 바닷가라도 갈 수 있다면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나 자신도 바람을 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텅 빈 것 같았다. 아들 부부는 일하느라 아이 돌보느라 바빠서 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었다. 나는 내심 이번 연휴를 빌어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라도 가서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이라도 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트로 향했다. 과일과 간식을 좀 사고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 몇 봉지도 골랐다. 봉투에 담아 거실에 두니 마음이 흡족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박준영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는 얼른 웃으며 말했다. 준영아, 이번 추석에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엄마는 너희랑 같이 나가고 싶은데 마침 아이도 돌봐줄 수 있잖아. 전화 저편에서는 2초간 침묵이 흘렀다. 박준영은 어색하게 말을 더듬었다. 엄마, 그게 저희는 차 타고 바닷가에 갈 건데 차에 자리가 없어요. 나는 멍해졌다. 자리가 없다고? 네 아우디 5인승 아니니? 너희 셋에 나까지 하면 딱 맞잖아?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이미 불안감을 느꼈다. 박준영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흐지부지 말을 돌렸다. 그가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 저편에서 갑자기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 듯했다. 뒷좌석은 이미 꽉 찼어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가시고요. 강아지도 데려가야 해서요. 어머님은 내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멍해졌다.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강아지? 나는 나도 모르게 되뇌었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네, 맞아요. 이수진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뒷좌석은 저희 부모님 두 분에다 저희 집 내부라도까지 타야 해서 자리가 없어요. 나는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맞은 것 같았다. 차에 내 자리가 없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개 한 마리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바싹 말랐다. 수진아, 그럼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하니? 전화 저편은 잠시 조용해졌다. 이내 그녀가 웃었다. 목소리는 허공에 맴도는 듯했다. 어머님, 정말 가고 싶으시면 죄송하지만 트렁크에 타시면 안 될까요? 트렁크라는 세 글자는 칼날처럼 내 귀를 갈랐다. 내 손이 떨리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무엇인가로 막힌 듯했다. 나는 박준영이 차를 살 때,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갈 때 차를 쓰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아들이 안쓰러워 수십 년간 모은 돈을 털어 2천만 원이 넘는 아우디를 사주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돈이 아깝지 않아. 아들 가족이 기뻐하면 그걸로 됐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돈을 주고 산 차에 내가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5인승 차의 앞좌석은 그들 부부가, 뒷좌석은 사돈어른 내외와 그 개가 차지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눈에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손에 든 휴지가 축축하게 젖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살면서 퇴직금 대부분을 그들에게 주었고 집과 차에도 내 돈을 보탰는데 어째서 마지막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는가? 저 개는 꼬리 한번 흔드는 것만으로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나는 이 엄마라는 존재는 트렁크에나 처박히는 신세가 되는가. 나는 갑자기 내가 잉여인간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 가족이 나 없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홀가분하고 걔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체면이 서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소파 등받이를 끌어안고 연신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심하게 먹먹했다. 마치 돌덩이 하나가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어떤 고통보다 괴로웠다. 집은 숨막히게 조용했고 내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 들렸다. 창밖의 바람이 블라인드를 흔들며 후드득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나는 내 평생이 헛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전화가 끊긴 후 집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박준영을 부르고 싶었다.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휴대폰을 만지니 방금 전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박준영의 프로필 사진은 차가운 작은 검은 점 같았다.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의 얼버무림과 이수진의 트렁크라는 한마디는 두 개의 칼날처럼 깊이 박혔다. 이른바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편에 서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정을 안정시키는 데만 급급했다. 나는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방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칼날처럼 바닥을 가르고 있었다. 격시계는 똑딱똑딱 느리게 움직이며 늙은이의 발걸음 같았다. 부엌 구석의 전기포트가 고독하게 한숨을 쉬는 듯했다. 마치 나의 더섭는 소란을 비웃는 것처럼. 나는 과자 봉지를 집어들고 포장을 찢었다. 몇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다. 맛은 평범했지만 마음속 쓰라린 맛의 짠맛과 단맛마저 삼켜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박하연의 이름이 떴다. 딸의 전화를 보자 내 마음은 순간 조여들면서도 왠지 모를 따뜻함이 밀려왔다. 하영이는 어릴 때부터 담이 크고 직설적이었다. 결혼 후 타지에 살면서 바쁘게 일하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한마디만 하면 내 화를 절반쯤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는 아직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영아, 엄마, 왜 그래? 수진이가 방금 엄마가 울고 있다고 하던데. 딸의 목소리에는 화가 서려 있었다. 왜 이렇게 나약해? 하는 듯한 그 분위기에서 나는 그녀가 절반은 나를 위해 화를 내고 절반은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말투는 평소 집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처럼 직설적이었고 내가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나도 모르게 소파 팔걸이를 문지르며 말하는 중간중간 흐느꼈다. 트렁크라는 말을 내뱉을 때는 목소리가 너무나 여리고 아팠다. 마치 마음속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드러내 딸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영이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폭발했다. 엄마, 걔들은 엄마를 사람으로도 안 봐. 걔들은 첫마디부터 살벌했어. 그녀의 거친 말을 듣자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격앙되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내가 감히 찢어내지 못했던 수치심의 껍질을 벗겨내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딸의 분노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들은 엄마를 현금 인출기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매달 받던 급여, 카드와 매번 송금할 때마다 쓰던 메모를 떠올렸다. 어떤 때는 인테리어 비용, 어떤 때는 그저 삭막한 숫자 한 줄이었다. 그 숫자들은 번잡함이 아니라 내 수십 년간의 절약으로 쌓인 잔액이 조금씩 바닥나는 과정이었다. 딸이 이 말을 하자니였다. 딸이 이 말을 하자 내 마음은 수치스럽고 분노로 가득 찼다. 수치스러운 것은 내가 왜 진작 깨닫지 못했는가, 내 진작 깨닫지 못했는가. 엄마, 일단 카드부터 돌려받으세요. 더 이상 그들에게 한 푼도 쓰지 마세요. 하영이는 명령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움찔했다. 손에 쥐고 있던 과자 몇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카드를 돌려받으라니 나는 늘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안에 체면도 있고
아이들도 돈이 필요한데 굳이 사이를 틀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그것은 박준영에 대한 나의 신뢰이자 모자 간의 미묘한 감정의 빚이었다. 나는 늘 엄마는 포용하고 양보해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양보는 나를 수렴 생각해보니. 하지만 나는 나지막이 변명했다. 그 말은 내 입안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집단처럼 힘없이 나부꼈다. 그래도 네 오빠잖아. 내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사랑, 익숙함,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오랜 책임감. 엄마도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하영이의 한마디는 나의 모든 변명을 부숴버렸다. 그녀는 어떤 완화도 없이 마치 전선의 전사가 명령을 내리듯이 단호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더 이상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엄마를 착취하는 거예요. 일단 카드부터 돌려받고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봐요. 딸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 하영이는 내가 박진영의 집에 돈을 보태는 것을 늘 반대했다. 그녀는 늘 남자는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지 부모를 공짜 뒷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늘 솔직하고 날카로웠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직설적인 면이 좋았다. 그녀는 또한 내가 말만 하면 서류나 계약서 같은 것을 다 봐주고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은 후 집 안의 정적은 더 이상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창틀을 쓸었다. 창밖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다. 그 순간 내 눈시울이 다시 젖었지만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복잡한 깨달음 때문이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한 일들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모았던 월급으로 집 계약금을 냈고 박준영의 결혼 자금을 모았으며 나중에는 차를 사기 위해 밥값까지 아껴가며 돈을 모았다. 매번 희생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하고 보답할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답이 나를 트렁크에 처박는 자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작은 일들을 되짚어 볼수록 내 마음은 더욱 서늘해졌다. 엄마, 기억하세요. 엄마는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영이는 전화로 다시 한번 당부했다. 그녀의 말은 천천히 화로로 변했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힘이 있었다. 나는 밤새 잠을 설쳤다. 뒤척이며 딸의 엄마. 일단 카드부터 돌려받으세요. 라는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은 모처럼 심장이 박혀 뒤척일 때마다 아팠다. 평소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에라, 참자.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법이니까. 하고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속 응어리가 도저히 풀리지 않았다. 나는 침대 머리맡의 시계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쳐다보았다. 날이 막 밝아오자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물을 끓였다. 손가락으로 그 은행 카드 사본을 만지자 다시 가슴이 조여왔다. 수십 년을 아끼고 아껴 어렵게 모은 연금, 매달 거의 전부가 그 카드에 입금되었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맡겨 살림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가족 간의 신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쇠사슬에 묶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뜨거운 물을 몇 모금 마셨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갈등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나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고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 저편에서 그녀의 익숙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수진아, 내 급여 카드 돌려줘.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이내 가볍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어머님, 돈이 왜 필요하세요? 식비도 안 드시고 저희 집에서 어머님 다 모시고 있잖아요? 이수진의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마치 억지를 부리는 노인을 달래는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마음속은 경란히 일었다. 모시고 있다고? 매달 8년만 원 연금이 한 번도 빠짐없이 네 손에 들어갔잖아? 식비, 가스비, 전기세 다 내가 냈는데? 그녀의 모시고 있다. 는 한마디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바친 모든 것을 공짜로 먹고 마신 것처럼 둔갑시켰다. 이수진, 그건 내 돈이야.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버텼다. 전화 저편에서 갑자기 박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혹시 하영이랑 통화했어요? 걔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그만하고 제가 이따가 1억령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거면 충분하죠? 가칭만 원이라니.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슴은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했다. 그건 내 돈이야. 내 돈.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마음대로 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 자신도 놀랐다. 나는 평생 박준영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나의 인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전화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다. 박준영이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 왜 그렇게 철이 없어요? 돈은 저희 손에 있는 게 어머님 손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은 나이도 많으셔서 돈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사기당하기 쉬워요. 이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잔인하게 꿰뚫었다. 그가 나를 철없다고 돈을 지킬 줄 모른다고 했다. 나는 평생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켰던가. 집, 차, 생활비, 어느 것 하나 내 피땀 어린 노력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나이 많아서 돈을 지킬 줄 모른다는 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3개 끊었다. 온몸이 소파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계속 답답했다. 손에 든 휴대폰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내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다.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이었다. 나는 문득 박하영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엄마로 보지 않고 오직 현금인 줄기로만 보았다. 나의 선해, 나의 희생은 그들의 눈에 그저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내 돈에 대해 묻는 것조차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내 돈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살을 내는 듯 차가웠지만 마음속의 뜨거운 기운은 나를 한 발짝도 멈추고 싶지 않게 했다. 나는 창구 앞에 신분증을 내밀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 급여 카드 1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주세요. 직원은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인쇄된 종이 뭉치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었다. 종이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다. 한 줄 한 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달 8억령만 원의 연금이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며칠도 안 돼 빠져나갔다. 이체된 계좌의 이름은 나치겄다. 박준영도 이수진도 아니었다. 이민준, 이수진의 남동생이었다. 나는 한 해 동안의 내역을 훑어보았다.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되어 있었고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 임시 자금 회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번은 심지어 효도비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네 글자를 보며 손이 심하게 떨렸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다. 효도비라니. 그의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내 돈이 쓰였다니. 나는 은행 의자에 기대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3억 원. 그것은
내 반평생의 피와 땀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나를 더욱 서늘하게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모든 신뢰가 배신당했다. 나는 박하영이 했단 말이 떠올랐다. 엄마, 그들은 엄마를 현금인 줄기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믿게 되었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점차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돈은 이미 사라졌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더 이상 그들에게 착취당할 수는 없었다. 내 돈, 내 집, 내 존엄, 그 무엇도 더 이상 남의 손에 휘둘리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거래 내역서를 잘 접어 가방에 넣었다. 은행을 나설 때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마치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눈앞의 길은 마침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숫자들로 가득했다. 한 줄 한 줄 모처럼 내 눈앞에서 맴돌았다. 3억 원. 그건 내 반평생의 피땀 어린 돈이었다. 그렇게 남에게 이체되어 버렸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가족 간의 신뢰라고 생각했다. 이제 알았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심장을 열어 남에게 마음대로 가져가게 한 것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박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영아, 돈이 다 그들에게 이체되었어. 1년에 3억 원이나. 전화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내 그녀의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진정하세요. 거래 내역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변호사에게 물어볼게요. 집은 엄마 것이고 돈도 엄마 것이에요.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가 달려왔다. 그녀를 보자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팠고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변호사님 만나러 가요. 엄마의 권리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설 때 내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변호사는 40대쯤의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를 밤새도록 꼼꼼히 살펴보았다. 어르신, 안심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완전히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현금으로 완납하셨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는 어떤 소유권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언제든지 팔 수 있고 그들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한쪽으로 치워진 것 같았다. 원래 나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니. 원래 나는 남의 손에 놀아나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니.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거래 내역서에 있는 이 송금 기록들은 그들이 어르신의 연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에는 천겹의 파도가 일었다. 법적 절차를 밟다니. 나는 평생 누구와도 소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도 무기를 들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박하영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두려워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보니 햇살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마치 폭풍우를 맞겪은 사람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과거를 되짚었다.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15년 전이었다. 박준영이 막 결혼했을 때 수중에 돈이 없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었지만 계약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아까운 마음을 접고 수년간 모은 돈을 전부 꺼냈고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아 겨우 계약금을 채웠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아들이 큰 집에 살고 며느리가 체면이 서고 손자도 넓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내 금 귀걸이까지 전당포에 맡겼다. 회사에서 받은 연말 보너스도 한 푼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주었다. 나 자신이 새 옷 한 벌 사고 싶은 생각마저 억눌렀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어.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내가 온 마음을 바쳐 얻은 이 집은 그들의 자산이 되었고 이 엄마라는 존재는 트렁크라는 한마디에 먼지 속에 처박혔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내 눈시울이 다시 흐려졌다. 엄마. 박하영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팔아요. 이 집을 팔면 엄마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에는 내 피땀이 서려 있어. 그때 네 오빠 결혼할 때 내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 한 푼이 다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팔면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아. 박하영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어릴 적 나를 달래주던 것처럼. 엄마, 잘 생각해보세요. 이 집은 엄마가 피땀 흘려 얻은 건데 여기서 뭘 얻었어요? 따뜻함을 얻었어요? 엄마가 얻은 건 오직 모욕뿐이잖아요? 엄마, 집을 남겨두는 것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엄마를 착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물 때문에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어떤 힘이 솟아났다. 그래, 이 집은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이었다. 그것을 파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해방일지도 몰랐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목소리가 쉬었다. 팔자. 이 두 글자를 내뱉자 내 온몸이 휘청거렸다. 마치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를 걷어내는 것 같았다. 하영이의 눈이 번쩍 빛났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말했다. 엄마, 드디어 깨달으셨군요. 팔고 나면 저랑 같이 살아요. 엄마는 제가 있잖아요. 이 말은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이 외롭고 오직 주기만 할 뿐 의지할 곳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문득 깨달았다. 나에게도 사람이 있었다. 나에게는 딸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중개인은 전화 저편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금방 팔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낮아도 괜찮아요. 빨리 팔 수만 있다면요. 중개인이 잠시 멈칫하더니 재차 확인했다. 어르신, 정말이세요? 아파트 위치도 좋고 천천히 기다리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다릴 수 없어요. 내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아들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실에서 짐을 정리했다. 서랍에서 나온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누렇게 변한 통장,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의 합격 통지서, 낡은 면포. 모든 것이 칼처럼 지난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챙기고 버릴 물건들은 버렸다.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되뇌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거야. 창밖의 바람이 후드득 불어 블라인드를 흔들었다. 나는 문득 마음이 아주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방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다. 나는 집을 파는 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체면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은
분명 나를 원망하고 심지어 욕하고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 길은 쉽지 않겠지만 박하영과 집을 팔기로 상의한 후 내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낮에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었고 밤에는 침대에 누워 눈을 번쩍 뜨고 이리저리 궁리했다. 집이 순조롭게 팔릴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난리치지는 않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수동적으로 당하기보다는 선수를 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젊은 부부가 집에 관심이 많아 보러 오고 싶다고 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중개인이 젊은 부부를 데리고 왔다. 남자는 정장 차림에 단정했고 여자는 그의 팔짱을 끼고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들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색이 확 굳었다.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너무 지저분하네요. 나는 얼굴이 새빨개져 급히 설명했다. 아이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정리할 틈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집 자체는 아주 좋아요. 보시다시피 층도 좋고 채광도. 중개인이 나에게 진정하라는 눈짓을 보내더니 말을 이어받았다. 네, 위치와 면적 모두 아주 좋습니다. 인테리어는 괜찮습니다. 새로 하면 되니까요. 나는 그들 뒤를 따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문이 갑자기 열릴까봐, 그들이 언제든 들이닥칠까봐 두려웠다. 마침 휴대폰이 맹렬히 진동했다. 화면에 이수진의 이름이 번쩍였다. 내 손바닥에 바로 땀이 났다. 몇 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나 공원에 산책 나왔어. 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전화 저편은 잠시 정적이었다. 그녀가 갑자기 싸늘하게 웃었다. 공원? 경비원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낯선 사람들을 집에 데려오는 걸 봤다고 하던데요. 내 머릿속은 윙윙거렸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당황한 와중에 내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젊은 부부는 당황한 듯 서둘러 나가려 했다. 나는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대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이수진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그 뒤에는 박준영과 사돈어른 내외가 따라 들어왔다. 환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엄마, 박준영이 소리쳤다. 엄마가 우리 몰래 집을 팔려고 했어요? 사돈어른 최정숙 여사은 허리에 손을 얹고 내 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집은 우리 딸네 가족이 사는 집인데 당신 혼자 파는 게 무슨 뜻이야? 이수진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엄마, 미쳤어요. 집 파는 걸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나는 온몸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젊은 부부는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중개인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이수진에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오늘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하수관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에게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나가 계세요.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구매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빠져나갔다. 이수진은 멍하니 서 있다가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다. 엄마? 마음속에 대체 오리가 있긴 해요? 정말 집을 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서 자요? 박준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낮게 말했다. 엄마, 혹시 하영이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걔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이 말을 듣자 내 마음은 더욱 서늘해졌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박하영만 탓할 뿐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사돈어른 최정숙 여사은 옆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했다. 이 할머니 나이도 드셨는데
돈은 자식들 손에 있는 게 안심이지. 진짜 돈 없으면 사기나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온몸이 떨렸다. 마치 불 위에 놓인 사람처럼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건 내 집이야. 나는 마침내 소리쳤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이수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어머님이 팔면 우린 어디로 가요? 팽팽한 긴장감, 공기마저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내 마음속으로 이 길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나와 그들 사이는 이미 완전히 틀어졌다. 그들이 화를 내며 떠나간 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두려워 마세요. 제가 이 일을 처리해 드릴게요.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할 겁니다. 꼭 버티셔야 해요. 그 집 구경 소동 이후 나는 온몸에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중개인은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마음속의 서늘함은 도저히 가시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이미 의심을 품었고 조만간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동적으로 욕을 먹기보다는 미리 가져갈 물건들을 챙겨두는 것이 나았다. 어차피 이 집은 조만간 나의 것이 아니게 될 테니까. 하지만 어떤 기억들과 물건들은 내 평생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침대 밑에는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품이었다. 반나절을 씨름해서 겨우 끌어냈더니 무릎까지 까졌다. 상자를 열자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결혼할 때 받은 큰 팔찌는 이미 빛을 잃었고 남편이 남긴 낡은 회중시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누렇게 바른 낡은 사진 한 장. 그 위에는 젊은 시절 한복을 입은 내 모습도 있었고 어린 박준영이 이를 드러내고 웃는 모습도 있었다. 사진을 보다 보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손수건을 다 적셨다. 과거의 장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남편과 자전거를 타고 장에 가던 일, 박준영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교복을 바느질해주던 일, 그리고 나중에 그가 결혼할 때 내가 금 귀걸이를 아까워하며 전당포에 맡겼던 일까지. 그 장면들은 하나하나 조각처럼 내가 이 집을 위해 평생을 어떻게 바쳐왔는지 상기시켰다. 나는 팔찌와 회중시계를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천 가방에 넣었다. 가장 중요한 사진 몇 장을 골라 가슴에 품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집이 어떻게 되든 이것들은 내 목숨 같은 것이니 절대로 여기에 남겨둘 수 없어. 막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바로 이수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고 두 팔을 꼬고 있었다. 눈빛은 칼처럼 나를 쏘아보았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가락은 사진을 꽉 쥐었고 등골이 서늘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계속 가방에 물건을 채워 넣었다. 이수진이 콧방귀를 뀌며 성큼성큼 내 앞으로 다가왔다. 연기 그만해. 경비원 아저씨가 나한테 다 말했어. 우리 몰래 집을 팔려고 했다며?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가빠졌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이건 내 집이야. 나는 처분할 권리가 있어. 이수진의 눈빛이 돌변하며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좋아. 나도 어머님 파는 걸 막지 않을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나한테 3억 원을 줘야 해요. 이 집 팔면 3억 8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3억 원 주는 게 뭐가 어때요? 어차피 어머님 손에 돈 있어도 쓸 일도 없을 텐데 차라리 민준이 집 사고 결혼하는 데 쓰게 하는 게 낫죠. 3억 원이라니. 나는 내 귀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목구멍에 숨이 막혀 한참 만에 소리쳤다. 이수진,
너 미쳤니? 3천만 원은 이미 너희가 가져갔는데 이제 와서 3억 원을 요구해. 그녀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연기하지 마세요. 어머님 같은 노인이 이 돈을 다 가지고 뭐해요? 어머님은 딸도 있잖아요. 딸은 어머님을 부양할 능력이 있죠. 하지만 민준이는 결혼해서 집을 사야 하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집 팔아서 돈 좀 내주면 충분히 도리를 다하는 거죠. 도리를 다하라니.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내 자신을 위해 한 푼도 남겨두지 않았고 추석에 나들이 한 번 가는 것조차 나를 트렁크에 태우려고 했는데 네가 감히 돈을 요구해?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나 자신도 놀랐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폭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수진의 얼굴색이 변했다. 눈빛에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억지로 버텼다. 말씀 조심하세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 먹고 마시는 거 다 돌봐드렸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돈은 원래 젊은 사람들 손에 있어야죠. 어머님이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갈 뿐이에요.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 사기꾼? 진짜 사기꾼은 너희들이야. 이 나이에 내가 아직도 분간을 못할 것 같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할게. 집은 반드시 팔 거야. 돈은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천 가방을 메고 품에 안은 몇 가지 유품을 든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수진이 뒤에서 소리쳤다. 엄마, 만약 집 팔면 우리랑 인연 끊는 줄 아세요.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오히려 내 길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그들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친정이 아니라 오직 내 돈과 내 집이었다. 나라는 존재는 그들의 눈에 이미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마당 입구에 다다르자 나는 길게 큰 숨을 쉬었다. 가방 속의 낡은 회중시계가 팔찌에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 소리가 마치 나에게 이제 끝내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이수진이 뒤에서 내뱉었던 거친 말들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무조건 참고 이미 사이가 틀어졌으니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며칠 후 중개인이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저편에서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어르신, 제가 다른 구매자 한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세요. 이번에는 서둘러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내일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집을 보러 갈까요? 이 말을 듣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다. 하지만 억지로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좋아요. 내일 10시쯤에요. 중개인은 다음 날 10시쯤 중년 부부를 데리고 왔다.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수수하게 옷을 입었고 여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깔끔하고 똑 부러져 보였다. 그들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아파트 단지 위치도 좋고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네요.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여기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마트나 학교도 다 가까워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말을 잘못해서 그들을 쫓아버릴까봐 두려웠다. 여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베란다의 잡동사니를 보았다. 다만 위생 상태가 좀 지저분하네요. 나는 서둘러 설명했다. 아이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미처 정리할 틈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집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어르신이 정리하고 다시 인테리어 하면 아주 넓고 밝을 거예요. 중개인이 서둘러 덧붙였다. 맞습니다. 채권도 좋고 소유권도 명확합니다. 그들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지만 식은땀은 여전히 계속 흘러내렸다. 집을 다 둘러본 후 그들은 앉아서 상의했다. 남자가 시원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얼마를 원하세요? 나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중개인이 나를 대신해 말했다. 어르신이 급하게 팔려고 하셔서 가격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3억 8천만 원입니다. 부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좋아요. 그 가격으로 하죠. 정말요? 나는 깜짝 놀라 목소리마저 떨렸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며칠 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마침내 이 한마디에서 안정을 찾았다. 나는 연신 좋아요 라고 말했다. 우리 바로 계약해요.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글자들이 한 줄 한 줄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중개인이 서류를 나에게 건넸다. 나는 펜을 쥐었지만 좀처럼 서명할 수 없었다. 매도인 서명이라는 글자에 시선이 멈췄다. 시야가 심하게 흐려졌다. 이 집은 내가 반평생의 돈을 털어 산 것이고 나의 모든 피땀과 희생의 상징이었다. 이제 이 백지 위에 서명하는 것은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 것은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펜끝이 종이 위에서 맴돌았다. 어르신, 서명하세요. 중개인이 낮은 목소리로 일깨웠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펜을 내려놓았다. 이름을 다 쓰자마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봐봤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직원은 몇 마디로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제출했다. 가슴은 쿵쾅거렸다. 어르신, 여기 새로운 등기 필증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 손에 건네주며 말했다. 구매자 측에서도 이미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곧 입금될 겁니다. 나는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이렇게 큰 돈을 실제로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다. 집은 좋지만 그것은 죽은 자산이었다. 하지만 손에 들어온 돈은 살아있는 것이었고 내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등기소를 나오자 나는 가방 속의 통장을 만졌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은 전례 없이 평화로웠다. 햇살이 몸에 내리쬐자 나는 고개를 들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숫자를 응시했다. 1억 원, 0이 하나, 또 하나,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마치 나에게 귀자씨, 드디어 든든한 미천이 생겼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순간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돈만 믿을 거야. 집은 없어도 되고 가족은 배신할 수 있지만 돈은 내 손에 있어야 진정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여기까지 생각하자 나는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았다. 비록 눈가에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전례 없이 단호했다. 그래, 나는 무능한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아직 선택할 권리가 있었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 집 매매 절차가 끝나고 통장은 내 베개 밑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평소의 초조함은 없었다. 뒤척이며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가볍게 만졌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안심되는 기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박준영과 이수진이 곧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집과 돈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족쇄를 완전히 끊어낼 준비를 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진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내 심장이 살짝 흔들렸지만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듯 낮고 가벼웠다. 나는 한동안 그가 박준영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목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애원과 비애가 섞여 있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은 팔지 마세요. 엄마가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앞으로 매달 보내드릴게요. 다시는 엄마가 서운하게 느끼지 않도록 할게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목구멍에 시큼한 기운이 치밀어 올랐다. 마음속으로 한순간 약해질 뻔했다. 그래도 친아들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곧 그 장면이 떠올랐다. 추석 나들이 때 내가 트렁크에나 타야 했던 순간 개만도 못했던 나. 여기까지 생각하자 내 마음속의 시큼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기운으로 바뀌었다. 박준영. 나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갑도록 낯설었다. 너무 늦었어. 저편에서 그는 멍해졌다. 엄마, 이러면 안 되죠.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이 집에는 저희의 뒷담도 서려 있어요. 엄마가 이러시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뒷담이라니.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집은 내가 현금으로 완납했어. 계약서의 백지 위에 분명히 쓰여 있어. 너희가 지난 세월 동안 내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너희가 제일 잘 알잖아.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저편은 침묵했다. 몇 초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엄마한테 잘할게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목소리는 그보다 더 단호했다. 기회? 너희가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었니? 내가 평생 고생해서 결국 트렁크에나 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박준영,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어. 말을 마치고 나는 그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바로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내 마음은 기미하게도 고요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다. 그가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엄마, 충동적이에요. 엄마, 집은 정말 팔면 안 돼요. 엄마, 얼마든지 드릴게요. 나는 한마디도 답장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의 카톡을 차단했다. 이어서 이수진의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화면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마치 시끄러운 문이 마침내 닫힌 것 같았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 전례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다. 수십 년 동안 나는 혈연이 끊이고 가족이 의지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가족 관계에 계산이 섞이면 그것은 족쇄가 된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이지 끝없는 착취가 아니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은행에 가서 옛날 급여 카드를 정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만들었다.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숫자로 바꾸었다. 직원이 새 카드를 건네줄 때 나는 손바닥을 꽉 쥐었다.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내 돈을 넘볼 수 없을 거야. 나는 일부러 휴대폰 번호도 바꾸었다. 전화번호부에는 박하영과 몇몇 오랜 친구들의 번호만 남기고 다른 번호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임대 아파트로 돌아온 순간 내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오랜만의 가벼움이 솟아났다.
마치 어깨 위에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진 것처럼 온몸이 가벼워졌다. 밤이 되자 나는 창가에 앉았다. 임대 아파트는 크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작은 골목이 보였고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미풍이 불어와 서늘했지만 내 마음은 유난히 평온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은 나른한 미련이 없었다. 그래,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요구도 아니고 당연한 소모품도 아니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현금 인출기로만 여긴다면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했다. 내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박준영 가족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이상 나는 진정으로 나만의 장소를 찾아야 했다. 수없이 나를 불렀던 박하영이 떠오르자 내 마음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그녀의 곁으로 갈 때가 되었다. 박하영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예전부터 나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살라고 권유했지만 나는 떠나기 아쉬웠다. 늘 고향이 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낯선 집을 외롭게 지키기보다는 딸의 세상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내 마음은 몹시 아팠다. 찬 가방을 들고 손에는 여권과 탑승권을 꽉 쥐었다. 눈앞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기내 방송에서 승무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비행기가 천천히 궤놈을 내며 심장을 흔들었다. 나는 머리를 창문에 기대고 멀어져 가는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렸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멀리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었던가. 예전에는 추석에 아들 가족과 함께 바닷가라도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트렁크 자리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혼자서 저 높은 구름 위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흰 구름은 겹겹이 쌓여 솜사탕 같았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기자씨, 당신은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세관을 나서자마자 나는 사람들 속에서 커다란 흰색 팻말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 위에는 크게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내 눈물이 다시 솟아났다. 박하영은 팻말을 든 채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나를 와라가놨다. 그녀는 예전보다 좀 더 말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녀는 나를 꼭 껴안고 목소리마저 흐느꼈다. 엄마, 드디어 오셨군요.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목구멍이 메었다. 드디어 왔단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박하영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나를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다. 문을 열자 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국 냄새가 풍겼다. 테이블 위에는 새 휴대폰 유심칩도 놓여 있었다. 엄마, 휴대폰 없이는 못 사시는 거 아니까 여기 현지 번호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특별히 만든 만둣국이에요. 나는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둣국을 들었다. 눈물이 글썽거렸다. 입에 넣으니 담백했지만 마음속은 맛보다 더 따뜻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보살핌을 받는 기분을 느꼈다. 하영아,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이 세상에 널 낳은 게 평생 헛되지 않았구나. 날들이 점차 안정되었다. 나는 박하영을 따라 근처 공원에 가서 운동을 했다. 외국인들과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는 박하영이 인내심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녀도 웃고 나도 웃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종종 동네 행사가 열렸다. 나는 한 번 노인대와 모임에 참여했다.
다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손짓발짓하며 웃으니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이 웃음이 남이 준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게 되면서 얻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해외에 있었기에 모든 상황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옛 이웃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 박준영 가족은 큰 짐 보따리를 끌고 레브라도를 데리고 이수진의 부모님 집으로 갔다. 그곳이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곳이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초인종이 울렸을 때 이수진의 얼굴에는 아직 약간의 의기양양함이 서려 있었다고 한다. 엄마가 자기 딸과 외손자를 내치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박준영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레브라도는 그 뒤를 따랐다. 문이 열리자 사돈어른 최정숙 여사은 처음에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싸늘하게 웃었다. 너희들 왔니? 집이 없어져서 잠시 돌아와 지내려고요. 이수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사돈어른 최정숙 여사의 한마디는 칼날 같았다. 집이 없어졌다고? 그건 너희들 사정이지. 우리는 상관없어. 이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엄마, 우린 엄마 친딸이잖아요.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사돈어른 최정숙 여사은 싸늘하게 웃었다. 친딸? 지난 몇 년간 너희가 누구 등골을 빼먹었는지 봐라. 너희는 시어머니 돈으로 시어머니 집에 살았고 시어머니 돈을 갈취했어. 이제 집 없어지니까 나한테 빌붙으려고? 우리 부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너희랑 엮이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치고 그녀는 손을 뻗어 레브라도와 어린 손자를 집 안으로 안아들였다. 그리고는 그대로 문을 닫으려 했다. 이수진이 다급해져 목소리마저 떨렸다. 엄마, 아이는 들어가고 걔도 들어가는데 우린요? 사돈어른 최정숙 여사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너희는 손발이 있는데 왜 나보고 먹여 살리라는 거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박준영 가족만 남았다. 여행 가방이 발치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수진은 온몸이 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었다. 박준영은 멍하니 가방을 안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평생 이렇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이제야 그는 진정한 붕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집 안에서는 개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창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혀를 길게 내밀고 있었다. 개는 편안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이 장면을 들으니 내 마음이 서늘했다. 인과응보가 이토록 바르고 정확하게 찾아오다니. 마치 부메랑처럼 그들의 미간을 정통으로 꿰뚫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때 나는 해외의 베란다에서 스프레이를 들고 꽃과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내 손등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방 안에서 박하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식사하세요. 나는 대답하고 스프레이를 내려놓았다.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설 때 문득 가슴이 시큰해지며 뇌시울이 붉어졌지만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마침내 평온해졌다. 내 마음속에는 분명한 한 문장이 떠올랐다.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개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여기까지 김 기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68세의 노인이 평생의 피땀을 아들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집을 사고 돈을 대고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석 나들이 날 걔는 뒷좌석에 앉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죄송하지만 트렁크에 타시면 안 될까요? 라는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급여 카드를 돌려받으러 갔지만 아들은 그저 일영역만 원으로 대충 넘어가려 했고 며느리는 돈이 왜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건 한 노인의 평생을 모은 돈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김 기자 할머니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격을 택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몰래 집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말로 집을 팔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아 자신과 돈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은요. 집이 없어지자 여행 가방을 끌고 사돈댁에 의지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은 개와 아이만 하나 들고 그들을 문 밖에 내쳤습니다. 개는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부메랑처럼 그들의 미간을 잔인하게 꿰뚫었습니다. 지금의 김 기자 할머니는 딸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꽃을 심고 부엌에는 따뜻한 국이 끓고 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솔직히 저는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한 할머니가 모욕당하고 착취당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개는 뒷좌석에 앉고 자신은 트렁크에 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구독자 8,000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해 주십시오.